자, 반갑다. 앞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자, 다행히 이번 시간부터는 앞 시간보다는 조금 평이한 내용들, 그리고 본격적인 지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배워야 될 그 내용은 산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히 쉬운 편이다. 자, 그러나 출제 빈도도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한 30%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어쨌든 아예 출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니네들 앞에서 이거를 강의를 하지를 않겠지. 되기는 된다. 단지 빈도만 떨어질 뿐이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평이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산맥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자, 이걸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산지 지형으로서 경동지형, 고위평탄면 이거 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산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놨는데, 돌산하고 흑산하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자, 이런 걸 살펴보겠다. 자, 그럼 먼저 산맥의 분류. 자, 산지가 얼마나 연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1차 산맥, 2차 산맥 이렇게 나온다. 자, 산지가 연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높고 험준하다는 얘기. 높고 험준하니까 얘네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반대로 연속이 안 되어 있다, 중간중간 끊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산지의 높이가 낮고 완만하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산맥, 2차 산맥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얼마나 높고 험준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나눈 거다. 자, 그래서 1차 산맥은 아주 높고 험준한, 그리고 뚜렷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뚜렷한 산지를 1차 산맥이라고 그런다. 2차 산맥은 낮고 완만한, 그리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이런 산줄기, 이런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이 1차 산맥은, 자, 형성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직접적인 융기 작용을 받아서, 자, 직접적으로 융기가 되다 보니까 고도가 높이 올라갔고 상당히 험준한 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해봐.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은 예외 없이 전부 뭐였다? 예외 없이 전부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 앞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나라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은 라고 묻는 문제나 신생대 3기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이렇게 묻는 문제는 결국 같은 문제라고 했다.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은 예외 없다. 전부 다 뭐냐?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라고 하면서 니네들에게 외우는 방법을 또 얘기해줬다고. 5개 지형을 얘기했어. 어떻게 외웠어? 단감 1차 경고, 단감 1차 경고, 단구, 감이 공략정 1차 산맥, 경동지형 고위평탄면. 자, 1차 산맥 융기로 만들어졌다. 경동성 요곡운동. 자, 그럼 2차 산맥은 낮고 완만하고 비연속적인 산맥인데, 이거는 직접적인 융기 작용이 아니라 차별 침식 결과 만들어졌다. 차별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깎지 않고, 똑같이 침식을 시키지 않고, 어떤 곳은 많이 깎고 어떤 곳은 적게 깎고, 이게 차별 침식이라고. 그러니 많이 깎인 부분은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깎인 부분은
적게 깎인 부분은 조금 적게 낮아졌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침식을 덜 받은 부분이 약간 고도가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2차 산맥이다. 자, 이거 역시 앞 시간에 했던 중생대 지각 변동, 송림 변동, 대보조산 운동, 불국사 변동 뭘 만들었니?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하천이 흘러가면서 지질 구조선 쪽은 고도가 계속 낮아졌지. 하천의 침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질 구조선하고 구조선 사이는 상대적으로 하천이 흐르지 않다 보니 침식을 덜 받았지. 그런 부분이 뭐가 되느냐? 2차 산맥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1차 산맥은 어떤 산맥이 있고 2차 산맥은 어떤 산맥이 있는가를 보면은 자, 이게 우리나라 산맥 분포에서 산맥 이름들이 쭉 나온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함경산맥이 쭉 나오는데 이 산맥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지. 그지? 자,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나도 잘 모른다 이거. 물론 유명한 산맥은 알지. 태백산맥, 함경산맥 이런 건 알지. 근데 무슨 강남산맥이니 뭐 저규령산맥이니 나도 이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 자, 그래서 니네들도 이 산맥들 중에서 중요한 산맥들만 외우면 된다고. 자, 중요한 산맥이라는 게 높은 산맥일까 낮은 산맥일까? 당연히 높은 산맥이겠지. 자, 우리 배웠잖아.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산맥을 어떻게 나누느냐? 1차 산맥, 2차 산맥 이렇게 나누는데 높은 산맥이라는 것은 결국 1차 산맥이다. 그러면 1차 산맥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1차 산맥을 보면은 어디 있느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산맥, 이게 마천령 산맥이라는 산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 산맥, 자, 이게 함경산맥이고,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산맥이 낭림산맥. 그 다음 얘는 잘 알고 있겠지. 태백산맥. 그리고 이거는 서백산맥. 자, 이게 1차 산맥이고, 이게 높고, 험준하고, 연속성이 뚜렷한 산맥이다. 그래서 이 산맥들은 알고 있어라. 2차 산맥은 조금 전에 표시한 이거를 제외한 모든 산맥이 2차 산맥이다. 2차 산맥 이름은 뭐 외우면 좋고 뭐 안 외우더라도 시험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1차 산맥만 정확히 외우자. 자, 이 1차 산맥은 있잖아, 그지? 니네들이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니?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산줄기 구분에 의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두대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백두대간이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유명한 산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발 고도가 높은 산 백두산. 자, 이 백두산에서부터 산줄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서백산맥 끝자락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 있는 산이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지리산이다. 지리산.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이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백두대간에 걸려있는 산맥들이 전부 다 1차 산맥이다. 다시 보자. 자, 여기 있는 산맥 마천령 산맥, 여기 있는 산맥 함경 산맥, 다음 좀 내려오던 이 산맥이 낭림 산맥, 그리고 태백 산맥, 서백 산맥, 백두대간에 다 걸려있는 이 산맥이 1차 산맥이다.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산맥이 뻗어있는 방향 가지고 구분하기도 한다. 자, 세 개 방향 나눠져 있는데 한국 방향 산맥이라는 게 있고 랴오동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이라는 게 있다. 이 산맥의 방향들 역시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는데 이 지질 구조선의 방향을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지. 야오뚱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이렇게. 랴오뚱 방향은 비스듬하게 있는 이게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한국 방향은 위아래로 남북 방향으로 있는 이게 한국 방향. 그럼 먼저 한국 방향 산맥부터 보자. 자, 이 산맥들 중에서 위아래로 뻗어 있는 산맥. 이게 한국 방향 산맥이다. 자, 찾아보자 그러면은 위아래로 뻗어 있는 산맥. 이 산맥 있지? 이거 외워라 그랬던 산맥이잖아. 1차 산맥이잖아. 마천령 산맥. 자, 또 위아래로 뻗어 있는 거. 이거 역시 1차 산맥 하면서 외워라 했던 산맥이야. 낭림 산맥. 여기 또 있네. 위아래로 뻗어 있는. 자, 역시 1차 산맥 하면서 외웠던 태백 산맥. 이 세 개 산맥이 한국 방향 산맥이고, 이 한국 방향 산맥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1차 산맥에 해당이 되고 있다. 1차 산맥이 총 5개가 있었는데, 그지? 그 중에 3개가 한국 방향 산맥이구나. 그럼 랴오뚱 방향 산맥. 앞 시간에 했던 걸 기억해 보자. 중생대 초에 중생대 전기에 있었던 지각 변동이 송림 변동이라는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 송림 변동이 어디에 영향을 줬느냐? 북한 지역, 북부 지방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서 이 송림 변동 결과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하천이 흘러갔고, 지질 구조선하고 구조선 사이는 침식을 적게 받으면서 산줄기가 되었는데, 이 산줄기 역시 랴오뚱 방향 산줄기가 되었다. 그럼 이 랴오뚱 방향 산맥들은 중생대 초에 송림 변동의 영향을 받았던 북한 지역에 북부 지방에 이 랴오뚱 방향 산맥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한국 방향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산맥들 중에서 여기 북한에 있는 산맥, 한국 방향 산맥 중에서 북한에 있는 산맥이 마천령하고 낭림 산맥이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북한에 있는 산맥들은 랴오뚱 방향 산맥이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고, 중국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하고 관계가 있겠지. 중생대 중반에 있었던 대보조산 운동 결과 중국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국 방향 구조선, 대보조산 운동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남한 지역이었잖아. 그러면 역시 한국 방향 산맥을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산맥, 즉 태백 산맥을 제외한 나머지 남한에 있는 산맥들이 중국 방향 산맥이다 라고 정리하면 끝이 난다. 치산 출제자 새끼들이 출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1차 산맥은 전부 한국 방향 산맥이다. 자,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한국 방향 산맥은 모두 1차 산맥이다. 많이 틀리니? 한국 방향 산맥은 모두 1차 산맥이다. 한국 방향 산맥 3개가 있었어. 1차 산맥 5개가 있거든. 한국 방향 산맥 3개가 전부 다 1차 산맥에 다 들어갔지.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버리면은 1차 산맥은 모두 한국 방향 산맥이다 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지. 1차 산맥 중에서 한국 방향 산맥이 아닌 게 있지. 뭐가 있느냐? 북한에 있는 함경 산맥은 1차 산맥이지만 한국 방향이 아니라 북한에 있으니 랴오뚱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소백 산맥 있지. 소백 산맥. 이거 역시 1차 산맥이었지만 한국 방향이 아니지. 남한에 있으니 이 소백 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중국 방향 산맥이다.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산맥에 대해서 살펴봤다.
자, 그 다음에 산지지형을 보자. 산지지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경동지형, 고위평탄면 이렇게 나오고 있네. 자, 먼저 경동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뭘 경동지형이라고 하느냐면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중부지방 쪽이야. 자, 이 중부지방을 이렇게 잘랐을 때 중부지방의 단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가 되었는데 융기량이 달랐지. 동쪽은 많이 융기되는데 서쪽은 조금만 융기되었다고. 그래서 어디가 높으냐? 여기 태백 산맥 있는 동쪽 편은 많이 올라갔고 서쪽 편은 조금만 올라갔다. 그럼 단면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오고 있네. 완경사, 흡경사 형태의 이런 형태의 비대칭적인 지형이 나올 건데 이런 완경사, 흡경사의 비대칭적인 지형 이걸 경동지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경동지형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니? 비대칭적인 융기로 만들어졌지. 비대칭적인 융기로 만들어졌다. 융기로. 또 나왔네. 융기.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졌으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뭐였냐? 이거였지.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 자,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5개 있었어. 뭐 있었니? 단, 감, 1차 경고. 단감 1차 경고. 경동지형. 융기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비대칭적인 형태의 지형이다 보니까 하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꼭대기,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제 하천이 시작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하천은 급경사이다 보니까 조금만 가면은 바다하고 만나. 하천이 바다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하천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꼭지점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은 완경사이기 때문에 바다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럼 동해로 흐르는 하천하고 서해로 흐르는 하천하고 어떤 하천이 길이가 더 긴 하천이 되는 거야, 이게. 서해로 흐르는 게 훨씬 더 긴 하천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경동지형 결과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하천들 대부분은 서해 쪽으로 대하천은 대부분 다 서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대하천. 서해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니네들이 아는 강은 대부분 다 서해로 흘러가. 압록강, 한강, 금강 이런 강들 있잖아. 그지? 서해로 대부분 흘러가고 있고 동해로 흘러가는 강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강은 한 개 정도 있다고. 북한 지역에 있어. 백두산에서 시작돼.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압록강이지.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이지. 그래서 동해로 흘러가는 강 중에서 두만강 한 개 정도만 좀 큰 하천이고 나머지 큰 하천들은 동해로 흘러가지 않고 대부분 다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 또는 뭐 남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경동지형의 영향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겠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쪽으로 서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네. 그럼 왔다 갔다 하기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지 이게. 그래서 동서 방향 교류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이 역할을 이 경동지형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경동지형 정리했고, 자, 그다음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이라는 지형은 자,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평탄한 지형이야. 평탄한 지형. 그렇다고 완전 평야는 아니고 상당히 완경사 형태의 지형이야. 평탄한 지형. 근데 얘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고에 위치해 있다네. 고라는 것은 높다라는 얘기지. 해발고도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평탄한 지역. 해발고도가 높다 그러면 이게 산지란 말이야. 산지는 대부분 다 경사가 있고, 그지? 굴곡이 있는 이런 게 산지잖아. 근데 해발고도는 높은데 경사가 만만한 이런 지역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해발고도가 아주 높은데
여기 보면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평탄한 이런 지형이 나오고 있다. 이걸 고위평탄면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자, 실제 이제 고위평탄면부터 이제 본격적인 지형인데, 지형을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뭘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지형의 형성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야. 형성원이. 자, 그다음에 이 지형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 또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는데, 분포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모든 사탐 문제는 반드시 뭘 준다라고 했느냐? 다음 중 대동제지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 그랬어. 아래 제시되어 있는 지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서 대동제지도 자료를 주지. 지형에서 어떤 자료를 많이 주느냐? 지형에서 제일 많이 주는 자료는 지도 자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 지형도 자료를 준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쇠가 빠지게 외워봐라고. 고위평탄면 지형도를 못 읽는다라고 하면은, 제시된 이 지도에 있는 지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어보는데 고위평탄면은 다 외웠어. 그런데 제시되어 있는 이 고위평탄면의 지형도가 이게 고위평탄면인지 이게 무슨 범람원인지 삼각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틀리는 거야. 그거는. 알겠니? 네, 그래서 지형도. 자, 지형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이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디에 있는데? 지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형성 원인 보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평탄한 지형이 만들어졌어. 평탄한 지형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깎였겠지. 계속 깎이다 보면은 굴곡이 있는 면이 평탄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다.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 이 굴곡이 있는 면들이 계속 깎이면서 평탄해졌지만 해발 고도는 낮아지겠지, 이게. 그지? 그런데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융기된다. 올라간다. 평탄한 면이 융기되면서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니 해발 고도 높은 곳에 평탄한 형태의 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융기가 또 나왔네, 융기.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예외 없이 전부 뭐였느냐?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했지. 경동성 요곡운동. 예외 없다 그랬지. 자,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 5개. 또 반복해보자. 뭐의 성리? 단, 감, 1차, 경, 고가 있었지. 고의 평탄면.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그럼 이 고위평탄면은 어떻게 이용되느냐라고 하면, 고랭지 농업이나 목장이나 관광지로 이런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거,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거 재배하는 이게 고랭지 농업이라고. 자, 여름철에 우리 일반 평야 지역을 생각해 보면은 기온이 엄청 높이 올라가지. 기온이 뭐 심한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40도 가까이 육박하잖아, 그지? 기온이 이렇게 높으면은 그러면은 식물들 자라기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소 종류는 그렇지가 않다고. 이게 얘네들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여름철에 상추 사러 한번 가봐라고. 상추들이 어떤 이 상태인지. 상추들이 흔들리지. 희바리가 없어, 이게. 헐렁헐렁 하면서 이게. 기온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채소들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기온이, 물론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추워도 안 되지만, 적당한 정도의, 봄철 정도 또는 가을철 정도의 그런 기온대가 돼야지 얘가 파릇파릇하고 탱탱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이 지역은 여름철에도 해발 고도가 높아.
해발 고도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되냐? 기온이 낮아지지. 일반 지표면은 무려 30도, 40도를 육박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몇 도 정도, 20도 정도 이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싱싱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농업이라고 한다. 자, 그럼 7월달, 8월달 여름철에 일반 평야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힘들어. 근데 여기서는 채소를 재배해. 그럼 채소 가격이 어떻겠니? 여름철에 판매되는 채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 그럼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채소를 대규모로 재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목장. 소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야. 목장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목초가 성장하기 좋기 때문에. 목초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목초는 쉽게 얘기하면 풀이야, 풀. 역시 여름철에 일반 평지는 너무 기온이 높아. 근데 여기는 적당한 기온대가 유지가 돼.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은 풀들은 아주 무성이 잘 자라지 않나요? 그럼 일반 평지 지역에서 풀들이 잘 자라니까 소 키우기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니네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여름철 있잖아, 혹시 여름철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야? 반팔 반바지 입고 등산을 한다고 산을 한번 올라가봐. 산 정상쯤 올라가면 있지, 그지? 팔에서 뭔가 가려워. 다리가 뭔가 가려워. 봤더니 피가 나고 있네? 왜 피가 나니? 반팔 반바지 살갗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풀에 베인 것이. 여름철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면은 풀들이 너무 잘 자라. 너무 잘 자라다 못해 얘네들이 거칠어진다고. 자, 이런 풀들을 소들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소들이 어떻게 하겠는지. 이 거친 풀들을 소들이 먹고 있다. 소 혓바닥이 어떻게 하겠니 이게? 피범벅이 될 거야, 피범벅이. 그지? 그러면 니네들은 이 소들이, 그지? 선지국을 먹고 있는, 선지를 막 먹고 있는 그런 경관을 니네들이 목격하게 될 거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부드러운 풀이라 돼.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기온이 적당히 서늘하다고. 풀들이 거칠어지지 않고 풀들이 부드럽다고. 그래서 소 키우기 좋다. 그래서 목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또 딴지 그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런 데도 해발 고도 높으니까 풀들이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저 급경사잖아. 소들이 굴러떨어지면 어떡할래, 이거. 근데 여기는 평탄하잖아. 평탄하니까 소들이 뛰어놀기도 좋잖아. 풀도, 부드러운 풀들이, 목초들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목장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야. 나 관광지로 이용된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이 별로 덥지가 않아. 서늘해. 그럼 여름철에 사람들이 여기로 놀러 가면은 시원한 그런 기온대. 피서를 즐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될 수 있는 거고. 또한 겨울철에는 스키장으로도 이용이 된다. 피서지 스키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기후를 안 배웠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느냐, 또 눈이 많이 오느냐라고 하면은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지를 타고 바람이 상승하는 이런 지점에 비가 많이 온다. 또 눈이 많이 온다고. 즉, 바람이 산지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이 상승하는 지점이 비나 눈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가 상승 기류가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온다. 그래서 겨울철에 여기 눈이 많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여기서 스키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지. 거기다 경사가 완만하잖아. 물론 여기도 눈 많이 오고 여기도 눈 많이 오겠지. 그런데 봐봐, 목숨 걸고 스키 탈 일이 있니 이거? 근데 평탄하잖아. 완경사잖아. 스키 타고 오기 좋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고위 평탄면이 여름철 서늘하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고랭지 농업. 그 다음 목초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여름에 서늘하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지나 스키장 같은 피서지나 스키장 같은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위평탄면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그 배경을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여름철이 시원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요.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해요. 이런 자연적인 조건도 들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얘가 들어간다고. 고속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여기는 뭐 하던 곳이냐? 화전민들이 불 질러가지고 옥수수 재배하고 감자 재배하던 곳이야. 근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고랭지 농업은 채소를 재배하는 거야. 채소는 신선도가 유지되어 있는 거야. 여기 서울하고 있잖아, 그지? 거리가 제법 한 200km, 3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야, 이거. 신선도 유지가 안 돼, 이게. 시장까지 배달하는데 이미 채소가 다 상해버린다고. 그런데 고속도로, 교통이 발달하니까 거리야 300km 떨어져 있지만 고속도로 올리면 3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시장에 팔로를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거지. 목장, 고기, 우유 마찬가지지. 신선도가 있어야 돼.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지.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관광지도 마찬가지야. 경관이 아무리 빼어나봐.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교통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위평탄면이 이렇게 고랭지동 목장 관광지로 이용되는 그 배경은 기후적인 조건,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 이런 것도 있지만 교통 발달 이거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 최근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냐면 토양 침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토양 침식, 비가 오면 흙들이 막 씻겨 내려가는 거. 토양 침식이 좀 과도하게 일어났다. 흙들이 적당히 씻겨 내려가지 않고 산에 있는 흙들이 와장창 씻겨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그게 산사태가 되는 거잖아. 그 산사태도 일종의 토양 침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산사태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 산사태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나무 심는 거야. 식목사업이야. 식목사업. 나무 심는 거야. 자, 그럼 봐. 농경지로 이용해.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발 고도 높은 원래는 산지였어. 나무들이 무성했어.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 없앴지. 식생 파괴가 진행되는 거야. 목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는 베어 없애야 돼. 식생 파괴야. 스키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나무는 베어 없애야 돼. 식생 파괴야.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나무를 베어 없애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최근 들어서는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기도 한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게 이제 풍력 발전이지, 그지? 자,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것이 풍력 발전이 유리한데 어디가 바람이 세게 불어오느냐? 방해물이 없어야 되지. 방해물 없는 곳이 바람이 세게 불어오지. 그 대표적으로 방해물 없는 곳이 산 꼭대기 또는 바닷가, 해안가 쪽이지. 해발 고도가 높지, 그지? 그래서 방해물이 없거든. 바람이 세게 불어. 풍속이 강한 곳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풍력 발전소가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자. 자,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중부지방을 잘랐을 때 단면도야. 자, 완경사지, 그지? 그리고 급경사지, 경동지역 이런 형태의 단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형도야. 고위평탄면의 지형도. 그래서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실제 이 지도를 준다니까. 이 지도를 주고 아래 지도에서 제시한 지역의 특징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고위평탄면의 지형도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지형도를 잃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등고선 보는 거야.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고위평탄면은 평탄, 완경사 지형이기 때문에 등고선 간격이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단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는 보통 우리가 해발고도 500m가 넘어가면서 완경사 지형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이 고위평탄면은 대략 해발고도가 대부분 한 1000m 전후가 되는 이 해발고도에서 완경사 형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자, 그럼 봐. 이 지형도를 봐. 이 위쪽은 뭐지? 이 위쪽은 등고선강이 조밀해. 급경사야. 여기가 고위평탄면이 아니야. 이 아래쪽을 봐. 이 아래쪽. 이 아래쪽. 여기가 위쪽에 비해서 등고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게 돼 있잖아. 완경사야. 그리고 해발 고도를 봐라고. 해발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해발 고도를 보면 여기 1000m, 900m 이렇게 나와 있잖아. 1000m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해발 고도 1000m 전후가 되면서 완경사 형태, 등고선 간격이 넓게 돼 있다. 이게 고위평탄면이다. 오케이? 자, 산지 지형 설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돌산, 흑산. 산을 크게 이제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 삐죽삐죽하게 안반 덩어리가 그대로 이제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게 돌산.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여 있는 이런 산을 흑산이라고 부른다. 그럼 돌산하고 흑산하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자, 돌산은 기반암이 화강암일 때는 주로 돌산이 된다. 편마암일 때는 주로 뭐가 되느냐? 흑산이 된다. 자, 이 화강암은 땅 속에 있던 암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심성암이잖아. 땅 속에 있던 이 암석이기 때문에 이게 지표로 드러나면은 땅 속은 압력이 높아. 지표로 드러나면 압력이 낮아지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면서 암석이 금이 가지. 금이 가면서 어떤 형태로 쪼개지냐? 돌멩이 형태로 쪼개지는 거야. 원래 이게 화강암인데 표면부가 그지? 돌멩이 형태로 팽창하면서 돌멩이 형태로 이렇게 깨지는 풍화가 되는 거야. 그럼 돌멩이들은 당연히 끈적끈적거리는 성질이 떨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람 불면 전부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리겠지. 그래서 화강암이 그대로 지표면에 드러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반면에 편마암은 변성암이기 때문에 얘는 풍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풍화를 받으면은 돌멩이 형태로 이렇게 풍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점토질로 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흙들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쉽게 잘 안 흘러내리가지. 그러니까 이 편마암 위에 이게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편마암 위에 흙들이 두껍게 쌓여있는 이런 흑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특징을 보면은 얘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야. 돌산. 산인데 삐죽삐죽하게 암석이 안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럼 험준하겠지 이게 보기에도, 그지? 그리고 바위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나 있지. 자, 험준하고 바위 봉우리가 삐죽삐죽 솟아나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야, 경치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경관이 대체로 빼어난 편이다. 미술 시간에 혹시 진경산수화라고 배우니? 진경산수화? 실제 경관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이게 진경산수화잖아.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그 배경이 되던 그런 산들이 주로 보면 돌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흑산은 흙들이 두껍게 있지.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자라기 좋지. 그 나무들이 울창한 이런 숲을 이루고 있다고. 돌로 이루어진 이런 산에 돌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이거는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이거는 흑산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돌은 물을 흡수를 못하지. 흙하고 나무들은 물을 흡수하거든. 그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 토양층하고 나무들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홍수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례로서 돌산의 대표적인 돌산은 이건 이제 단순 암기지.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돌산이다. 자, 그 다음에 흑산의 대표적인 흑산은 치리산, 오대산, 덕유산 이런 것들이 있다. 앞글자 따오면은 치오덕 이렇게 있지. 치오덕은 흑산이요.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은 돌산이다.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자, 북한산은 어디에 있냐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 서울의 북쪽에 있는, 즉 서울에 있는 게 북한산이다. 서울에 있는 요즘쯤 되나? 서울에 있는 여기가 북한산이다. 북한산. 금강산은 동해안에서 휴전선을 넘자마자 여기에 있는 것이 금강산이고
휴전선 넘기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 속초에 있어. 거기에 있는 산이 설악산이다. 자,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돌산. 이게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 그럼 대표적인 흑산인 지오덕. 지리산은 어디에 있느냐? 수업 초반에 계속 백두대간인 백두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지리산까지다 라고 했지. 지리산. 서백산맥 끝자락 여기 있는 이게 지리산이다. 5대 산은 평창에 있어. 평창에. 5대 산은 평창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쯤 되겠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덕유산. 덕유산은 무주에 있는데, 무주는 여기 있다. 서백산맥하고 노령산맥하고 갈라지는 요 지점이 무주라. 여기가 덕유산맥. 그래서 흑산하고 돌산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순 암기. 얘는 단순 암기니까 얘는 일단 외우고 있어.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이게 돌산, 지오덕, 이게 흑산. 실제 시험에도 나왔어. 수능에도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특징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야. 돌산하고 흑산하고 특징을. 자, 그 다음에 기바람이 뭔가라는 것도 이제 외워야 되겠지.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가, 나 이렇게 주겠지. 가나 산지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가의 사례로서 돌산이니까 북한산, 설악산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에 나오겠지. 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 비교하는 거. 화강암하고 편마암하고 비교하는 거. 가의 기반암은 대부분 화성암이다. 맞니? 가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은 화성암의 종류에 들어갔지. 자, 또 가의 주된 기반암은 나의 주된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늦다. 아니? 화강암, 편마 언제 만들어진 거? 화강암은 중생대 지각병 등으로 관입되었다라고 했고, 편마암은 시원생대 때 변성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흑산의 기반암이 돌산의 기반암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산지 지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쭉 살펴봤다. 자, 출제 빈도는 낮긴 낮지만 어쨌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앞 시간보다는 좀 그래도 평이했을 거야. 그지? 자, 어쨌든 잘 정리를 이것도 해주길 바란다. 자, 역시 나는 니네들을 믿는다. 다음 시간에 보자.